네, 이제 마지막으로 비지도 학습 살펴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이제 지도 학습과 다르게 특정한 변수,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x들끼리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거리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얼마나 더 가깝냐인데요.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뭐 x1, x2, x3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요.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의 데이터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여기 뭐 엑셀로 데이터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1번, 2번, 3번 이런 행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거리의 개념은 사실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행들 1번과 2번, 2번과 3번, 뭐 1번과 3번 모든 가능한 두 행들의 거리, 두 관측치의 거리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x1과 x2도 이게 우리 행렬 바꾸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리 측정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 있죠. 상관계수도 일종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이렇게 개념이 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x랑 y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두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두 점이 있을 때 먼저 유클리드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대각선의 길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을 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한 거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맨해튼 거리는 이거 대도시가 가보면 뭐 강남 이런 데를 가보면 길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직선으로 잘 엮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여기 오른쪽이 A 지점에서 B로 갈 때 몇 개의 블럭을 지나야 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블럭을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가로질러서 갈 수 없으니까요. 길을 가로질러 갈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맨해튼 거리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1,1이 있고 여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다고 치고요. 3,2가 있다라고 해보면 가로로 두 칸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4,2가 있다라고 4,3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가로로 3칸 가고 세로로 2칸 가면 되니까 3, 2 더해서 길이가 5가 된다는 거죠. 민콥스키 거리는 이 맨해튼 거리와 유클리드 거리를 좀 일반화한 거고요. 이 P에 따라서 거리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시험 문제에 실제 거리 계산하는 것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P를 뭘로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유클리드 거리, 맨해튼 거리를 직접 숫자 계산을 하는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채비쇼프 거리는 가장 큰 거리 차이 있죠. 그러니까 X축이든 Y축이든 하나만 비교를 하나씩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를 잡는 거입니다. 유사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봤던 피어슨의 상관계수도 유사도에 들어가고 이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벡터의 관점입니다. 어렵긴 해요.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예를 들면 유클리드 거리, 맨해튼 거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요거 말고 두 점을 이렇게 벡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벡터 사이에 끼인 각의 요걸 가지고요. 끼인 각 세타의 이 각도를 가지고 유사도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세 번째 점이 여기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점이 A가 있고 B가 있고 새로운 점 C가 들어왔을 때 A와 C의 각도보다는 B와 C의 각도가 이렇게 좁잖아요. 두 개가 서로 유사하구나라고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에다가 코사인을 매깁니다. 우리 코사인 함수는 저도 맨날 가물가물하지만 각도가 0도일 때 1이고요. 이렇게 가서 이런 느낌으로 가서요. 각도가 우리 파이 180도일 때 마이너스 완전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90도일 때 직각을 이루고 때 0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랑 비슷하게 무언가 관련이 있을 때 1, 그 다음에 반대로 가고 있을 때 마이너스 1, 관련이 없을 때는 0의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카드 지수 혹은 자카드 거리는 얘는 집합의 관점에서요. 네.
합집합에 들어가 있는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또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차원 축소 기법, 행렬 분해와 관련된 방법론들을 우리 비지도 학습에 좀 묶어 놓긴 했는데요. 제가 이 챕터의 첫째 쪽에 앞쪽에 적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더라 라는 거죠. PCA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설명을 보면 변수가 많은 고차원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저차원으로 축소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X1이라는 회사, X2라는 회사, X3라는 회사, X4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업 영역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따로따로 들어가면은 막 우리끼리 싸우다가 힘들 수 있으니까 공동 출자를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런 조합으로, 이런 지분으로 조합해서 예를 들면 x1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다른 조합도 만들어 보고, 회사가 4개니까 또 다른 조합을 4개를 새로 한 개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새로운 조합에 가장 힘을 많이 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없어도 되고, 앞에 있는 거 공동 출자 회사 2개만 있어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수학으로 풀어놓은 애예요. 얘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공분산 행렬에다가 고유 벡터라든가 고유값 같은 개념들이 나와야 돼서 좀 많이 어렵고요. 기존에 있던 변수들에 대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 기존에 있던 변수들에다 가중치를 줘서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조합 변수를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도 비슷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여기에 있는 고전적 다차원 척도법, 계량형 다차원 척도법의 어떤 개념들을 묻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얘도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내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고차원, 고전적 다차원 척도법,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계량형 척도법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조직화 지도가 있습니다. 얘도 어려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위상적 구조라든가, 네.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격자 형태의 노드 같은 것들,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정답이 자기조직화 지도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알고리즘들이 워낙 내용들이 복잡한데 이걸 제가 아무리 수식으로 표현해도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여기서 요거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 정도 같이 배우고 또 코드 같은 걸로 실습을 해야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몇 개 중요해 보이는 키워드들 중심으로 알고리즘 이름들을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군집하가 등장을 합니다. 군집하에서는 계층적 군집하와 K평균 군집하 2개의 비교가 매우 중요하고요. 계층적 군집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이, 혹은 관측치가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서로 가장 비슷하거나 가장 친한, 혹은 거리가 가장 가까운 2개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과 3번이 가장 가깝다, 가장 친하다라고 하면 얘네 둘을 묶어서 그룹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1, 3이라고 하는 그룹과 2번과 4번과 쭉쭉 10번 중에서 또 얘네들 중에서 누가 가까운지를 볼 거예요.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지만 1, 3이 묶이면 여기에는 9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누군가, 예를 들면 2번과 4번이 묶였다. 그러면 1, 3이라고 하는 그룹, 2, 4라고 하는 그룹, 그 다음에 5부터 10번까지 개인 6명 있을 때 여기 있는 8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고 위에 말씀드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n명이 있으면, 관측치가 n개가 있으면 n-1번 병합을 하면 언젠가는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그룹끼리의 거리예요.
13과 24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을 때 이 그룹의 거리를 얼마라고 할 것이냐 인 거죠. 그때 단일 연결법은 두 군집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로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간의 느낌에서 1번이 여기, 3번이 여기서도 묶여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과 4번이 여기 있어서 얘네들이 묶여 있고, 뭐 5번과 6, 7, 8, 9, 12 이렇게 위쪽에 따로 있다라고 해보면요. 1번과 3번의 거리를, 이 두 그룹의 거리를 뭘로 볼 것이냐인 거예요. 그래서 단일 연결법은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예를 들면 3번과 2번의 거리, 요걸 가지고 그룹의 거리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과 5번의 거리보다는 3번과 2번의 더 거리가 가깝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연결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컴플릿인데요. 크게 상관없이 가장 먼 거리를 봅니다. 예를 들면 1번과 4번의 거리가 가장 머니까 이게 두 그룹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1번과 5번의 거리가 1, 3과 5번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평균 연결법은 조금 다르죠. 두 군집에 있는 모든 관측지 조합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거리를 가져와서 그게 평균을 내는 방법이고요. 중심 연결법은 아까 1, 3과 2, 4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그룹의 평균 지점을 가지고 평균 지점의 거리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의 개념을 묻는 문제 혹은 뒤에 있는 정의를 두고 이게 이 4개 중에서 어떤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하는 이제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될 건데 이건 나중에 R 설명에서 등장할 거니까 뭐 거기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계층적 군집하는 모든 가능한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산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n이 커지면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등장한 알고리즘이 K평균 군집하고요. K평균 군집하는 가장 큰 특징이 군집의 개수 있죠. K, 여기 있는 K, 이거를 미리 정합니다. 분석가가 이거 나 3개로 할래, 나 5개로 할래, 나는 10개로 할래를 정해요. 물론 이거를 3개로 해보고 5개도 해보고 6개도 해보고 10개도 해보고 어떤 게 좋을지를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실루엣 개수, 실루엣 개수라든가 군집 간 거리, 그다음 군집 내 거리 이런 것들 가지고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법들은 있는데 세부 절차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군집의 개수를 미리 설정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초기에 랜덤으로 대장들을 뽑거든요. 관측치가 10개가 있을 때, 뭐 3개 군집으로 나눈다 했을 때, 네가 임시대장, 너도 임시대장, 너도 임시대장 이렇게 랜덤으로 뽑다 보니까 K 평균 군집하에서는 랜덤으로 초기에 누가 임시대장으로 한번 뽑히는가에 따라서 랜덤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DB스캔이라고 하는 건 밀도 기반이라고 하는 군집화 방법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요 정도의 밀도 기반의 군집화 방법이기 때문에 노이즈, 이상한 것들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핵심점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노이즈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보면 아까 K 평균 군집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룹끼리의 거리, 컴플리트 이런 걸 쓰다 보면 이 특정한 그룹에서 혼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웃라이어들이 등장을 할 수 있고요. 어쩌다 보면 얘가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컴플릿으로 보다 보면 얘네들이 실제로는 엄청 가깝고 비슷한데 하다 보면 랜덤으로 하다 보면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특이한 하나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을 좀 덜기 위해서 밀도 기반의 군집화 같은 것들을 써볼 수 있습니다. 유사도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그 1과목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연관규칙 분석이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올 협업 필터링은 컨셉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관규칙 분석은 실제로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에 연관규칙 분석은 규칙, 의미 있는 규칙, 룰을 찾는 게 목적이고요. 이 규칙들은
화살표를 활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A 화살표 B, A, B라고 하면 A 상품을 구매하면 B도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지표를 계산을 하는데요. 지지도, 그다음에 신뢰도, 향상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지도는 전체 데이터에서 그 항목이나 혹은 그 규칙들이 등장하는 빈도, 비율을 의미를 하고요. 지지도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나 조합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지지도에서 이 서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미 해석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지도는 빈도다. 전체에서의 빈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전체 장바구니 개수 중에서 A가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가 몇 개가 있느냐. 서포트 A고요. 그 서포트 AB도 있고 서포트 BA도 있는데 화살표 방향이 다르죠. 화살표 방향이 다르면 의미가 다르거든요. A 상품을 구매하면 B 상품도 구매한다와 B 상품을 구매하면 A 상품도 구매한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도 안에서는 두 개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전체 건 중에서 두 개의 상품을 모두 담은 장바구니가 몇 개나 되냐 그 비율을 계산을 한 거죠. 신뢰도는 조금 달라요.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이랑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confidence, 신뢰도 한다면 이것도 역시 단어를 보시지 마시고 이대로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confidence AB, 신뢰도 AB, 규칙 AB에 대해서 신뢰도를 계산을 해보면 A를 담은 바구니 안에서 B도 담은 바구니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를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 흔히 나오는 예제 중에서 이제 우유나 뭐 맥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저귀 맥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예를 들면 A를 우유, B를 맥주라고 본다고 해보면 우유가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맥주도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가 5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신뢰도는 0.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 건이 있고요. 여기서 A를 우유라고 했을 때 10건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맥주가 담겨 있는 장바구니를 B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5라고 했죠. 여기도 5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개수로 보겠습니다. 개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5개, 5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맥주라고 했을 때요. B가 맥주에서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고 맥주만 담은 게 여기가 5개일지 10개일지 모르죠. 예를 들면 15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를 봤을 때요. 우유를 산 거 10명이 있죠. 그 중에 맥주도 산 거 5명이 있으면 10분의 5, 0.2가 나오는데 0.5가 나오는데 컨피던스 BA는 다를 수 있죠. 맥주를 산 바구니가 몇 개 있습니까? 장바구니 매출 데이터가 20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유도 산 것은 몇 개나 있나요? 5개가 있죠. 그럼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신뢰도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유를 사는 사람 중에서는 맥주도 사는 사람이 50%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맥주를 산 사람 중에서는 우유도 사는 사람은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규칙을 봤을 때요. 어떤 규칙이 뭔가 더 강해 보이냐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냐면 AB가 숫자가 0.5, BA는 신뢰도가 0.25니까 이쪽이 뭔가 숫자가 더 크니까 의미가 좀 있어 보일 수 있는 거죠. 리프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쪽에서 리프트가 좀 많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독립을 가정했을 때 구매 빈도에 대비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구매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보시면 서포트 A, 서포트 B 요거 위에 보시면 서포트라고 하는 것도 확률이거든요. PA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단순히 곱해놨어요. 맥주 사는 것과 죄송합니다. 우유였죠. A가 우유였으니까 우유 사는 것과 맥주 사는 것에
서로에 관련이 없다라고 치고 랜덤이라고 치고 실제로 얘네들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보자라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아까 그 표를 그대로 해보면 55, 15였죠. 서포트 A 전체 중에서 전체가 뭐 100명 있다고 치겠습니다. 전체 100개 어떤 구매 혹은 장바구니 중에서 우유를 산 게 10개죠. 100분의 10 곱하기 여기서 맥주를 산 사람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00분의 20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두 개를 같이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분의 5가 되겠죠. 분모에는 100분의 5가 들어옵니다.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거 100 깔 수 있고 100이 위로 올라가서 200분의 500 돼요. 숫자가 2.5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아래쪽에 있는 분모를 보시면 전체 중에서 10%가 우유를 산다. 전체 중에서 20%가 맥주를 산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중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전체 사람들 중에서 우유 살 확률 10%, 맥주 살 확률 20%.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보면 우유도 사고 맥주도 살 사람은 단순히 확률을 곱해서 전체 중에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 중에서 5명 있었으니까 5%가 나왔다. 독립을 가정한 거에 대비해서 2.5배 더 강한 관계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를 계산을 해서 이 관계가 얼마나 무언가 강력한지 독립 대비해서 서로 관계가 없는 걸 랜덤을 대비해서 얼마나 강한 관계인지 숫자를 가지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밑으로 가서요. 연관 분석 알고리즘 쪽에서 뭐 A 프라이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최소 지지도라든가 사전 제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A 프라이어리이고 빈발 패턴 트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 정도 기억을 하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머신러닝 파트가 다 끝났고요. 예상 문제들이 여기는 조금 항목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이 많았죠.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저랑 배우기도 그렇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다 보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앞쪽 내용을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억나는 정도, 왜냐면 시험 칠 때도 비슷할 거니까 기억나는 정도를 가지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풀어보시고 또 채점도 해보시고 틀린 문제들은 또 제가 설명 같은 것들 열심히 달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40개의 문제가 있고 해보시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의 본론으로 학습 내용이고요. 밑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기출 문제 최근 거 6회차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출 문제를 100% 복원할 수는 없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그 다음에 영진닷컴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가 다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문제를 구성을 하다 보면 그 흔적도 남아 있지 않거나 너무 흔적들이 사소한 흔적이라서 좀 애매한 문제들은 아예 그냥 새롭게 창조를 하기도 했고요. 역시 6개 문제 모두 다 6개 회차 모두 다 설명들을 제가 꼼꼼하게 달아놨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출 문제는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혹시라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시면은 최근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의 좀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있거든요. 물론 다음 회차에 뭐 이번 회차에 출제위원이 꼭 포함된다라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예전 회차들에 비해서 최근 회차의 출제 문제들을 보면 그 표현이라든가 이 출제된 영역들이 좀 다른 걸 보입니다. 참고로 가이드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큰 주제가 있고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책이든 100% 시험 범위를 다루는 것은 어렵고요. 우리 책은 제가 만든 책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다른 자격 시험 같은 것들 공부하실 때 진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추렸고 특히 기출 문제 같은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2개 붙어 있는 예상 문제에 좀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 푸시기 전에 뒤쪽으로 가보면 R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에도 R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쭉쭉 넘어가서 부록으로 붙어 있는 R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원래 가이드를 보면 특정한 주제가 나오고 R 스크립트가 바로 병렬로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50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에서 R이 한 두 문제 정도씩 최근에 출제가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근데 한 문제 정도는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고요. 한 문제는 회귀 모형의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배우려면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언어를 또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다가 갑자기 R 스크립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괜히 이게 복잡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추려서 뒤쪽 부록으로 붙여놨고요. 이 코드들은 따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특히 R과 파이썬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R도 잘하고 파이썬도 잘하거든요. 그럼 두 개 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R이 조금 더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코드들이 간결하긴 하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파이썬 버전의 코드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혹시 R은 몰라도 파이썬은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파이썬으로라도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습과 별개로 여기 부록에 들어가 있는 R 스크립트를 저랑 살펴보는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 뭐 R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왔을 때 쉬운 거 한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힐 수 있거든요. 같이 글로 R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불러올 때 뭐 read CSV 같은 함수를 쓰고 있고요. 이거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다른 라이브러리, 다른 패키지를 써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 보면 뭐 젠더, 뭐 레이스 이렇게 생긴 글자처럼 생긴 애가 데이터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매스 스코어, 리딩 스코어 이런 것처럼 숫자로 된 애들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막 숫자만 있고 글자만 있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일부 오래된 방법론 같은 것들은 혹은 이야기들은 좀 안 먹힐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불러와서 문제에 예를 들면 str 같은 것들을 실행한 결과를 보고 묻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측치 개수가 몇 개냐, 변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 등장을 하고요. 뒤에 달러 뒤에 달려 있는 것들은 다 열 이름, 변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형식들이 등장을 하는데 CHR은 캐릭터, int는 정수고요. 네. 여기 있는 예시들이 몇 개들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쉬울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 min,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들 있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함수 이름을 묻는 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잘 안 나오고요. 서머리 부분은 한번 보심직합니다. 서머리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중간에 있는 평균을 빼고 보면은 우리 사분위수 5개 순서대로 계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주로 IQR을 계산을 하거나 우리 이상치에 대한 정상 구간 범위 잡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분위수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상치까지 표현한 게 여기 있는 상자 그림이에요. 상자 그림에서 보시면 원래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 Y축으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게 최소값 0% 민이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값 최대값 맥스 100% 값입니다. 그리고 상자의 아랫변이 Q1 25%, 중앙값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고 상자의 윗변이 Q3인 거예요. 각각 25%, 50%, 75%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아래쪽에 보면 지금 점점점이 보일 거예요. 이거 이상치 탐지한 결과입니다. 우리 IQR이라고 하는 걸 상자 그림에서는 이렇게 상자의 높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이가 IQR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습니까? 1.5를 보통 곱해요. 보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1.5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상자의 아랫변 Q1에서 이 높이 1.5배 IQR만큼 범위를 벌리고요. 상자의 윗변 Q3에서 더하기해서 1.5배 IQR만큼 범위를 잡습니다. 정상 범위인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그 정상 범위보다 작은
것들이 보이죠. 바깥에 있는 정상 범위 바깥에 있어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리에 있는 이 결과들 있죠. 요걸 가지고 혹은 이 상자 그림을 가지고 묻는 문제, 좀 쉬운 R코드 문제입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뭐 히스트 함수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이거 분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범주형 변수가 있을 때 뭐 간단하게 이런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범주형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표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열지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 두 개의 관계에서 테이블을 함수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조합에 대해서 개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룹 A, 인종에서 그룹이 A이면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14명 있다. 버츄얼러는 12명 있다.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만들었고 이걸 색깔의 진하기로 표현한 거 있습니다.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 지금 막대들이 보이는데 이게 조금 이따 나올 덴드로그램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범주형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통계 검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론이라서 좀 뛰어넘었는데요. 부모의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인종이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부모의 교육 수준의 어떤 분포의 차이가 있을까? 특정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뭐 특정한 인종이 몰려 있을까? 이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차표라고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컨셉이 독립성 검정입니다. 교차표의 독립성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카이 제곱 분포를 활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막 수식은 복잡하지만 함수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카이스크.테스트 카이 제곱 검정 함수에다가 표를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카이 스퀘어드라고 하는 게 카이 제곱 값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DF는 자유도라고 하는 컨셉인데 이거는 카이 제곱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라서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p 밸류예요. H0와 H1이 있을 겁니다. H0 두 변수가 관계가 없다입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관계가 있는 걸 보이고 싶든 관계가 없는 걸 보이고 싶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변수가 관계가 없다가 H0, 두 변수가 무언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보통 이제 not H0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H1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p 밸류를 보시면 0.079예요. 우리가 p 밸류가 있고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유의 수준이 보통 따로 말하지 않으면 0.05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유의 수준보다 p 밸류가 더 큽니다. 그럼 둘 중 어느 쪽인가요? H1으로 가요. p 밸류라고 하는 거는 0에 가깝수록 더 작게 나와야 H0를 가정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변수가 실제로 관계가 없다라고 치고 막 이런 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한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뜯어보면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특정한 그룹에서만 여기 색깔이 진하고 이런 데는 보면 색깔이 희끄무리해서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없다고 치고 이런 표가 나올 확률이 0.7%, 8% 정도 되는 거죠. 7%, 8% 정도 되는 거죠. 근데 5%보다 낮게 나와요. 0.05보다 작게 나와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H0가 맞다기에는 너무 관계가 크다. 뭔가 깊은 관계가 있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0.05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저 정도는 H0 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두 변수 부모의 교육 수준과 인종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숫자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산점도를 그리게 되고요. 여기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8이 나옵니다. 이런 점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의 상관계수가 0.817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또 검정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항상 p 밸류, 뭐 p 어쩌고인데요. 하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2.2에 2 빼기 16인데요. 이거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에요. 그 말은 0.000000이 15개가 나온 다음에 2이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0.0000000022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H0와 H1이 있었을 건데요.
유의 수준 0.05에서 확률이 0.05보다 작으니까 H1으로 갈 수 있겠죠. 두 숫자 변수 관계에는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룹별 평균 그릴 수 있고 뭐 그룹별로 이렇게 상자 그림을 나란하게 그려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그룹별 평균 차이, 인종에 따른 평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sum of square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보면 요거 전체 건이 1000건이거든요. 이게 숫자가 좀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룹에 보면은 인종이 5개의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빼기 1을 해서 4. 전체가 1000개가 있는데 빼기 1을 하면은 999예요. 그래서 4 더하기 995에서 999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곱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제곱합을 앞에 있는 요 숫자로 나눠주면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각각을 요걸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의 비율을 계산한 게 뭐 F 값이 되고 이걸 또 F 분포에 넣어서 결국에는 P 밸류가 나오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P 밸류가 또 0.0000001로 0.05보다 작죠? 그러면 인종에 따라서 수학 점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이제 주성분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수학 점수, 읽기 점수, 쓰기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주성분 분석에다가 넣을 거고 이거 주성분 분석을 하기 전에 차원축소 이런 기법을 쓰기 때는 지금은 뭐 점수들이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이게 스케일이나 유닛 같은 게 다를 수 있어서 보통 이제 표준화 같은 것들 하고 갑니다.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그런 작업들을 정규화 같은 것들을 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래에서는 COR은 true라는 옵션으로 대체하게 해놨고요. 아래로 가보시면 제가 아까 원래 있던 변수들 뭐 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첫 번째 성분 어떻게 만드냐 수학 점수에다가 0.05 읽기 점수 0.09 그 다음에 0.59 쓰기 점수에다가 0.587을 곱해가지고 새로운 성분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분은 보면 수학 점수에다가 0.8을 곱하고 읽기나 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성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이 말하는 거는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 쓰기 점수의 어떤 대비, 차이를 보겠다. 수학을 잘하는데 뭐 읽기, 쓰기 못하는 애들 이런 차이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성분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설명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 변수를 비슷비슷하게 조합을 했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게 수학 점수, 읽기 점수, 쓰기 점수에 뭔가 패턴들, 뭔가 정보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세 개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성분 하나 만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원래 수학 점수, 읽기 점수, 쓰기 점수가 가지고 있던 뭔가 차이, 특성의 90%를 설명할 수 있대요. 두 번째 성분이 한 8% 설명할 수 있고 합쳐보면 98% 정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된다는 거죠. 여기 구멍이 비어 있는데 이건 뭐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보면 변수가 10개가 있으면 성분이 10개가 있을 건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얘를 그림처럼 이렇게 이 베리언스 부분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꺾이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성장세든 뭐든 이렇게 주춤하는 부분 여기서 자릅니다. 앞에서 자를 때도 있고 뒤에서 자를 때도 있어서 그럼 우리는 컴포넌트 1까지만 쓰면 되겠다. 그것만 해도 90%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기 꺾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얘는 안 쓰면 되겠다. 그러면 원래는 3개 변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2개 변수만 써도 98% 설명할 수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N방을 했다라고 치면은 각각의 변수의 설명력이 33%일 거잖아요. 그럼 2개를 해보면은 66%의 어떤 설명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새로운 변수들을 조합을 해봤더니 98.5%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넘어가고요. 계층적 군집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에서 100개만 한번 뽑아봤는데요. 왼쪽에 그래프, 덴드로그램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하이츠가 되어 있죠. 이게 거리입니다. 밑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2개가 이런 식으로 합쳐지죠.
요 시점이 이 높이가 실제로 거리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행번호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뭐 1번이랑 2번이랑 합쳐지고 이게 뭐 3번이랑 합쳐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메서드는 제가 컴플리트를 했으니까 이런 그룹과 어떤 그룹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가장 먼 것을 기준으로 거리 측정을 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군집하잖아요. 그럼 내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합쳐졌는데 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거고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으면 얘도 자르고 그 다음 마지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얘도 잘라버리면 여기 그룹, 나머지 이쪽 그룹 이렇게 세 개 그룹으로 나눠지는 식인 거죠. 근데 이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는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제 책을 산 사람들만 데려와도 한 지금 뭐 1000명이 된다. 1000명보다 많아야 제가 먹고 살 수 있긴 한데요. 1000명이 있다라고 해보면 1000명들끼리 모든 거리를 계산하는 거 혹은 장사가 돼서 한 10만 명이 있다. 10만 명끼리 모든 거리를 계산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 평균 군집화 같은 것들을 쓰는 거죠. 커트리 같은 함수 같은 거 쓰고 혹은 뭐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그룹으로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가보면 K 평균 군집화가 등장을 하고요. K 민즈에서 보시면 센터즈라고 해서 그룹의 개수를 제가 미리 5개로 할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랜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et seed해서 1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R 스크립트를 실행해보면 저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요거 set seed를 바꾸거나 해보면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개의 그룹이 있는데 사이즈를 봐서 여기에 어떤 각각의 그룹마다 몇 개씩의 관측치가 있는지 1번 그룹의 수학 읽기 점수, 쓰기 점수의 평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실제 점수는 아닌 게 얘도 표준화를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아래로 가보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선형 회귀 모형이 등장을 합니다. 선형 회귀 모형에서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LM이라는 리니어 모델이라는 함수를 써서 차지질을요. 물결, 점, 나머지 모든 변수로 차지질을 설명하는 선형 회귀 모형을 적합을 했습니다. 얘를 보시면 그냥 실행을 하면 회귀 개수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걸 풀어보면 차지즈는 해서요. 마이너스 119338점 더하기 256.9 곱하기 Ag 또 더하기 섹스는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할 텐데 섹스 메일 남자면 1 여자면 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걸려 있건 여자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곱하기 0 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요. 남자면 130원을 빼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1 곱하기 남자 여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이 만들어진 모형 결과를 서머리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본 회귀 개수들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 네모친 부분에 등장을 하고 중간에 보면 스탠다드 에러 t 밸류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p 밸류가 있죠. 그렇죠? p 밸류를 보시면 뭐 별표도 물론 이게 기준이 있어서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씩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p 밸류를 보면 예를 들면 섹스 메일에 대해서 p 밸류가 0.69점 뭐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p 밸류입니다. 자, 우리가 p 밸류가 작아야 귀무가설을 기각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귀무가설은 뭐냐? h0는 베타 i가 0이 아니다. 0이다. 죄송합니다. 베타 i가 의미가 없어야 되니까 0이다 인 거예요. h1이 베타 i가 0이 아니다인데 0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차피 xi가 곱해진다라고 해보면 베타 i, xi가 곱해진다고 해보면 베타 i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x가 0이든 1이든 10이든 마이너스 10이든 곱하기 0 하면 0이 되겠죠? 이거는 곧 i번째 xi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p 밸류가 0.69다? 그러면은 h0로 가겠죠. 그렇죠? 숫자가 작아야 h1으로 갈 건데 숫자가 크니까 h0입니다. 그 말은
섹스 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회귀 모형에서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회귀 개수가 0이니까 남자에다가 뭐 130원을 빼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하나 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진 제거법 같은 걸 써가지고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형의 결과이고요. 뭐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을 했을 때 뭐 프레딕트 함수 같은 걸 써서 예측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로지스틱 회귀 모형으로 가기 전에 이 선형 회귀가 문제에 자주 나와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가 제가 점만 찍어 놨는데 사실 모형식 중에서 더하기 한 다음에 하나씩 나열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BMI 더하기 뭐 스모커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게 BMI도 나오고 스모커도 나올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BMI랑 콜론 한 다음에 스모커 이런 걸 집어넣기도 해요. 그럼 BMI 따로 스모커도 따로 있지만 얘는 이제 교호작용 항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항목이 여기에 등장할 수 있다. 저걸 집어넣으면요. 그랬을 때뭐 걔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교호작용 항목이 들어갔을 때 얘도 이제 p-밸류 같은 것들 가지고 교호작용이 의미가 있냐 없냐 물어볼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함수가 좀 달라지는데요. 나머지 해석 같은 것들은 선형 회귀 모형과 동일합니다. 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 나무 모형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위에서 본 그 데이터를 조금 이제 다르게 가보는 거예요. 함수는 알파트를 쓰고 모형식 같은 것들은 거의 동일한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루트 1338명이 있고 이들의 평균값, 차지지의 평균이 13,000달러예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보는 거죠. 남녀로 나눠보기도 하고 나이로 나눠보기도 하고 BMI도 나눠보고 다 나눠봤는데 스모커 노와 예스로 나눴을 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의 평균은 8,000, 담배 피는 사람들은 32,000으로 이 차이가 크더라. 이런 것들을 그 분산의 줄어드는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 경계값 찾은 거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BMI로 나누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가보면 이걸 그래프로 좀 안 이쁘긴 하지만 네,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 더하기 3은 10의 3승입니다. 13 곱하기 10의 3승 13,000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냐 안 피냐를 가지고 전체 사람들을 담배를 안 피는 사람과 피는 사람으로 나눴을 때 아까 본 것처럼 차이가 커진다. 그 다음에 비흡연자들은 나이로 나누고 흡연자들은 BMI로 기준으로 나눴을 때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퍼센트는 이게 전체 사람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모형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보통 비선형적이라고 보거든요. 계단식의 설명이기도 하고 혹은 특정 그룹에서만 의미가 있는 변수를 찾습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선형 회귀 모형은 y는 해서 베타 0 더하기 뭐 베타 1 x1 이런 식으로 가죠. 스모커의 값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뭐 x5로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요. 담배를 피는 것과 피지 않는 것이 뭐 나이에 따른 영향 혹은 BMI에 따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선 다르죠. 담배를 피는 쪽에서는 나이, 안 피는 쪽에서는 BMI가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형 회귀 모형에 비해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잘 반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측은 이렇게 합니다. 21살 여자가 있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냐라고 물어봤을 때 담배를 피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인 거예요. 흡연자고 BMI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27.9니까 30보다 작죠. 왼쪽으로 가보면 이 사람과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전체 10%가 있었고 이 사람들의 평균 청구 금액이 21,000달러였으니까 얘도 21,000달러 청구할 것 같다 예측을 하는 거죠. 원래는 얘가 얼마든지 더 잘게 더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의 컨셉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밑으로 가보면 이제 분류 모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는데요. 차이점은 확률의 문제로 바뀐다. 이때 뭐 지니 개수, 지니 개수, 지니 인덱스 같은 것들을
쓰는 거가 있고요.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진위 말고 엔트로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R 스크립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들이 참 많죠.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같이 한번 쭉쭉쭉 짚고 나갔는데 물론 중요한 것들만 이미 책에 모아놓기도 했고요. 중간중간에 뛰어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말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해줬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그냥 책에다가 줄 그어가면서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거 우리 질문할 수 있는 채널들도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거는 시험의 합격이겠죠. 더 중요한 거는 적당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또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그걸 바탕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ADSP라는 이 자격 검정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앞쪽에 있는 지식들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뭐랄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ADSP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100점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히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70점 정도를 맞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 되면 시험을 차라리 한 번 더 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재 분량을 좀 많이 줄였고요. 특히 시험 문제 같은 것들 우리가 설명들이 중요하죠. 틀렸을 때 오답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 신경 썼으니까요. 잘 보셨으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네, 여러분 과정 들으시나 강의 들으시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